국회 대정부질이라고 있잖아요. 많이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정부질의 때 보통 정쟁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3월 21일에 대정부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65세 이상 노인들께는 30만 원씩, 75세 이상은 40만 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증세를 통해서 더 지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득 보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모셔서 오늘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유승희 의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 의원님 혹시 저 시청자분들께 좀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삼성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소속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당직을 최고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는 가산점 없이 당 역사상 최초로 당선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가산점 여성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들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이 성과를 거두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정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 저희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계속 듣는 그런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사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많은 주장을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좀 제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쭉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기본 노선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부터 사실은 이런 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또 구로공단 인근 쪽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죽기로 일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경제 민주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경제민주화 포럼의 공동 대표를 또 이종걸 위원과 함께 그동안 19대 20대 쭉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관심이 상임위를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 정치가, 그리고 또 국가의 이 재정이 우리 국민들의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이제 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그 소득이 불평등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그래도 유복한 그 집안에서 이제 자라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유별나게도 측은지심이 많으셔서 예전에 이제 광화문에 살았을 때 광화문 지하차도에 지하도를 건너오셔야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늘 그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 앞을 지나기가 힘들어서 그 앞에다가 늘 500원을 던져놓고 오셨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쿠사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또 부모님의 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출발선이 그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같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누구는 불행해야 되고 누구는 행복해야 되느냐, 그것도 돈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요. 그런 이제 선상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색다르게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가난한가에 대한 질문. 네.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네. 결심. 그리고 네. 어릴 때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유 의원님을 기본소득이라는 이 네 글자로 이끈 그런 예. 힘이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의 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휴먼 개념, 휴머니즘의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공단 쪽에서 이제 노동자들이랑 오랫동안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지냈을 때 보면은 정말로 정말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공장에 좀 다니기도 했지만 뭐 철야하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제가 약간 당신이 한 일주일 동안 자지도 않고 일을 했다 이걸 자랑 삼아서 일을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같이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가 그렇게. 네. 와. 제가 그 신발 공장에 한 1년 가까이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다니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늘.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말 아주 장시간 노동.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노동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략 한 70대, 8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그 월급은 정말 임금은 굉장히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서 또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소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만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걸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집을 사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일정한 이제 희망이 있었고 또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가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또 뭐 노력만 하면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다리가 다 이렇게 쓰러지고 계층 상승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더욱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빈곤의 늪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 경제적인 불평등은 끝없이 하여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정책의 어떤 도구로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을 통해서 또 재정 지출을 하는데 이런 재정 지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정말 그 빈곤의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빈곤의 늪에서 휘둘리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배분되면 좋겠다. 이런 배분의 툴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 논의를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많이 있고 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뭐 그래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소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기본소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런 소득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놀고 먹고 뭐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일자리를 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해서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를 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천차만별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뭐 운명에 의해서 또 그런 차별적인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는 뭐 우리 전 세계 한 인류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삶의 그런 인간적인 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좀 비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소득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보편적인 제도가 과연 있을까 했을 때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상주의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들 예. 사람들이 모두 사정이 다 다르지만 네.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네. 그것을 아주 효과적이고 단순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 이번 그 정부 또 네. 대통령 또 후보 시절일 때 보면 기본소득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포용국가 얘기하면서 포용성장도 많이 또 정부에서 네. 얘기하고 있는데 유 의원님도 포용성장 측면에서 기본소득 말씀도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실제 정부와 정책에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맡게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관심을 집중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좀 정책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포용 성장 내지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국민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당직으로 그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내지는 포용적 국가라고 하는 말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그야말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을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테두리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들이 영위하도록 보장하겠다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이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기초보다 기본으로 조금 더 올라간 그렇죠. 올라간 수준이구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복지비용도 더 많이 그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소득 불평등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 갭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성장 후복지 그런 패러다임이 쭉 작동이 됐고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먼저 그야말로 이렇게 성장 엔진이 막 달려서 수출 주도 경제로 막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로 가다 보면 이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그 골고루 또 나름대로의 그 성과 결과물이 주어진다. 말하면 떡고물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성장한 만큼 나라의 경제가 커진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과연 충족되어졌는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은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기본 생활이 충족되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게 불평등이 커지고 사람들의 그런 불만이 더 커지고 또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인구의 한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0.1% 그 2만 명이에요. 0.1%가 2만 명인데 2만 명의 1년 소득이 평균치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갭이 이미 우리 국민 안에 이렇게 형성이 1,000만 원 대 1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좀 좁혀 나가고 또 국민들이 기본 생활을 이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포용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요약을 하면
포용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깐다. 그리고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곧 국민들한테 기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위원회로 가려다가 이게 너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니 좌파 포퓰리즘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뭐 너무 이제 한쪽에서 취하니까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개념으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사회 안전망 강화. 포용 국가를 위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기본소득위원회가 그 발전적인 선상에서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특위로 만들어졌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중요한 거는 뭐 다 이미 체감을 하고 있지만은 자산 불평등이 또 너무 큽니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그야말로 불로소득, 그야말로 자산으로인한 소득을 한 136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36조 원이 연간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인 이자, 거죠. 배당, 뭐 부동산 네. 관련된 임대 수익 모두 합쳐서 예. 일해서 임금으로 예. 벌어들이거나 뭐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그렇죠. 거 말고 예. 136조라는 건 엄청나네요. 네, 이 136조 원에 대한 과세 체계는 지금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부유세를 주장하고 이런 논의가 또 나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소득 불평등이 심한데 불로소득이 또 고소득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네. 적절하게 과세를 해서 전체한테 골고루 나누면은 네. 기본 생활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게 이제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정부 내에선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개수조정 소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그래서 그 개수조정 소위에 예산 소위라고 그래요. 요새는 소위에 네. 이제 들어가서 이 기본 소득에 대한 그래도 정책적인 연구를 좀 더 강화하고 실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용역비로 한 2억을 말하자면 따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용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열의를 갖고 지금 아직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출발은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은 뭐 속 시원하게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그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좀 연구 결과라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셔서요. 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한번 그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토론하다 보면 이런 반박을 많이 봤는데요. 네.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고 불평등이 문제면은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불평등을 더 줄일 수 있고 재원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굳이 꼭 일하는 사람이냐 고소득자들한테 다 지급해야 되냐 이런 반론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켄 로치가 만든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그런 선별적인 복지 제도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선별 복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씩 이제 모든 아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10만 원씩을 다 나눠주는 건데 그 중에 90%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0%를 뭐 주자고 했다가 100% 다 줘야 된다는 이제 우리 그 당에 이제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10% 양보할게 해가지고 90%를 했거든요. 근데 90%를 주다 보니까 그 10%를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무려 1,600억 원이었어요. 그럼 그 그렇군요. 1,600억 원이면은 그냥 10%에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세를 하자. 수당에도 과세를 해서 예를 들면은 상위층 10%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42%를 그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건 영국에서도 애킨슨이라고 하는 또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선별복지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복지제도의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제도는 마치 모든 사람한테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이 뭐랄까 배분 제도가 분배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절차도 간소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인 효과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정보의 갭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네. 사각지대가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보편적인 복지제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야말로 이렇게 현금성으로 이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너무나 오랜 동안 그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마치 뭐 좌파다 아니면 뭐 사회주의 국가다 아니면 옛날에는 무슨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이 선입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많이 퍼주기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기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본소득,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기본소득도 속성은 똑같은데 이걸 과세소득화하면 모두에게 줘도 상위층은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네. 고액수도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의 선별 효과는 생기고 줄 때는 제한 없이 다 주니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그런 시스템을 과세 체계를 조세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잘못하면은 또 줬다 뺐냐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고 나서 그걸 과세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또 부담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배를 그렇죠. 할 때도 선별을 하고 과세할 때도 선별을 하는 셈이잖아요. 네. 양쪽 다. 고소득자한테는 더 많이 세금을 받아야 되고 고소득자한테는 주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일원화해서 줄 때는 분배할 때는 그냥 똑같이 다 주고 과세할 때 더 나눠가지고 더 많이 걷자. 그런 이제 주장이신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조세 체계라든지 조세 제도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수당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야말로 왜 그 재벌의 아들들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난색을 표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애킨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그 과세해야 된다 수당에도. 그 대신 이제 그 전제는 이제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불평등을 넘어라는 책에서 아마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평등을 넘어서. 그러면 그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소득이 전에 제가 그 미래경제 포럼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5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220조 원 필요한데 113조 원은 소득공제하고 뭐 이제 기본소득 때문에 대체되는 다른 복지하고 이런 걸로 없애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한 100조 원 마련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100조 원도 큰 돈이지만 어쨌든 뭐 200조 원, 500조 원 이런 얘기 듣다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신 내용이신가요? 국회 사무처에서 정치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본소득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연 5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 22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럼 22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각종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소득공제에 따른 관면 혜택을 폐지를 한다면 54조 원.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쫙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으로 뭐 월 한 4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기초연금 뭐 이런 거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또 하여튼 깔려 있는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지하고 하나로 모은다면은 그것이 이제 53조 원, 장애인 지원에 2조 6천억 정도, 농업인 지원 9천억 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도 한 749조 4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키면은 실질적으로 113조 원의 재원이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220조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각종 이 제도를 이렇게 통폐합하면 113조 원이 마련이 돼.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00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국방비가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그걸 대안으로 뭐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방비를 삭감을 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반발이 굉장할 거라고 보고 가뜩이나 뭐 이런 기본소득이냐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지금 아직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비를 빼서 하자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증세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네. 소득공제는 훨씬 더 부자들한테 유리한 공제제도고요. 세액공제는 중산층 및 그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연말 그 소득공제 같은 거 했을 때 지난번에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소득이 한 5천만 원에서 7, 8천 정도 되는 이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소득공제가 줄어드니까 막 그냥 언론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공평한 그 세제에 대한 그런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세액공제로 다 전환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죠. 세액공제는 네. 실질적으로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고 소득공제는 부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똑같이 예를 들면 뭘 했으니까 100만 원 공제를 네. 해주는데 세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소득 수준 높은 사람은 세율이 높으니까 그만큼 더 깎아주고 소득 예, 수준이 그렇죠. 원래 낮은 사람은 깎일 것도 없고 깎일 것도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예, 거죠. 맞아요. 예. 세액공제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10만 원씩 그냥 다 공제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예, 혜택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건데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걸 더 확장해서 세금을 내거나 말거나 예. 똑같이 지급을 그렇죠. 하고 예. 나중에 과세를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과세하는 과세를 이런 하는 방식이 그런 되는 방식이 거죠.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렇군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소득 이거 기본소득. 어떻게 보면 세제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 사실은. 가는 그렇죠. 길에 예. 있네요. 이거 하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그러네. 있을 것 같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예.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걱정거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이렇게 예. 요즘 또 복지 확대, 현금 네. 수당 이런 얘기가 되게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이 비판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살포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 좀 설득이 가능한지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포용적 국가, 그다음에 기본 소득 뭐 이렇게 이제 그 네이밍을 그렇게 하고 싶은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을 또 가지고 공격을 할까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안전망 이렇게 이제 좀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을 통해서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제 포용적 그 우리 당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특위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그 좌파 포퓰리즘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너무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아동 수당 100% 다 주겠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또 후보들도 다 내건
그런 그렇죠. 그 캐치프레이즈 여기 공약이었고 그걸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필요에서 또 다시 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 하면서 복지 정책까지도 사실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공세를 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뭐랄까 복지 보편적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제도가 이게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소득공제에서 뭐 세액공제로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더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가고 그다음에 많은 또 이런 공제제도를 좀 더 단순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것서부터 좀 100%한테 다 줘서 이렇게 100% 다 줬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뭐 과세를 한다든지 이제 약간 종합 세트로 이거를 준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논리가 또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는 받지만 30%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30% 못 받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나는 꼭 받았으면 좋겠고 또 나이 들어서 그 얼마라도 받으면 훨씬 아이들 뭐 손자들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자기 용돈으로 더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약간의 그런 이제 뭐랄까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월감이 존재하는 것도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 뭐 저기 65세 이상 그 지하철 이 무임승차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막 그냥 75세 뭐 80세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복지 제도에 대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부당하다. 그런 식으로 뭐 복지 포퓰리즘이다. 근데 좀 좌파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부당한 얘기고 그거는 사실은 이 정책의 근본을 잘 모르는 얘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쨌든 그 국민들한테 일정하게 맥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의 효율성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체감을 좀 더 높이면 그런 얘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난 그게 좋은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사실 처음에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근데 실시하고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해달라고 그러지. 어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간에 요새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기 젊은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 도시락 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나마 아이들 또 영양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무상급식 제도라든지 보편적인 급식 제도가 도움이 되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제도를 국민들이 참 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 양질의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무상급식 논쟁 때 2011년 뭐 그때죠. 그때 이런 칼럼도 생각나요. 어떤 언론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학교에서 다 같이 유무상 급식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도시락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짧은 미국 생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학교 급식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어떻게 지켜지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아이들은 맥도날드 햄버거 사가지고 와서 먹고 어떤 아이들은 냉동 피자 먹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급식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정말 차가운 딱딱한 그런 음식만 나오거든요. 그런 건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막 조금 먹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선택의 자유란 말이죠. 거기서는 선택의 자유란 명목으로 누구는 도시락, 누구는 돈 내고 더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유상급식하고 이 도시락을 합쳐가지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아주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보편적인 수당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나. 보편복지, 보편수당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좌파 우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유 의원님은. 제가 기초연금의 이 시초가 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되는데 참여정부 때.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밀었지만 국회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지지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죠, 당시에는.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더라고요. 완전히 지지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아이러니컬하네요. 되고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100% 다 주겠다 그랬어요. 100% 다 20만 원씩 주겠다. 이거를 저는 기억해요. 생생하게. 우리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이거를 빨간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노인정 있는 동네 그 곳곳에다 쫙 붙였어요, 어느 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 술렁였던 그런.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좀 누가 먼저 아젠다를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인데 OECD 평균 25%예요. 그리고 국민 부담률은 뭐냐면 조세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을 이제 합치는 건데 GDP 대비했을 때 그러면 OECD는 34.5%인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26.9%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돈으로 따지면 190조예요. 근데 이 비율이 GDP 대비 11%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은 몇 프로냐? 20%가 넘습니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다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그것을 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으로 딱 덮어 씌우면은 그게 또 한편으로는 먹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만 원 다 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밤늦게까지 6시 다 돼서 가서 다 찍었잖아요. 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와서는 왜 다 주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루묵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 내기는 또 싫어. 그러면 또 복잡한 또 심리 내지는 복잡한 이런 이렇게 그 학습된 기존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국민적인 그 이 패턴이 그동안에 이제 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아직은 공감대가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누가 옳으네 마네하고 그거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금 엄청나게 걷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아. 그때 소득세 최고 세율이요 70%였어요. 아, 그래요?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아. 그때를 아십니까예요. 그야말로. 지금 최고 세율이 지금 42%이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와, 그럼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높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부유세 이제 논쟁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다 그 걱정이에요. 어르신들이 보면은 아니 그렇게 다 퍼주다 보면은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세금으로 걷어야죠. 그럼 이제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유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부유세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최고세율이 무려 91에서 92%일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1년도부터 1963년도거든요. 그런데 64년도에서 80년도까지는 70에서 77% 이렇게 되고요. 80년도 이후에 이게 30-40%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세율이 그러니까 부자들로부터 걷는 세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스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그 벌어졌다는 거죠.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가 지난번에 지금 상원의원이고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 1%대 99%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99.8%대 0.2%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 소득 격차가 불평등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게 이 350만 달러, 39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미군이 한 0.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8%대 0.2%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속세를 77%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워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도 상원의원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제 다음에 또 출마하려고 지난번에 출마하려다가 이번에 아마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유세 도입을 한 2% 내지 3%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회의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이제 40%를 통해서 몰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법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젊은 하원의원이 있어요.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인데요. AOC라고 너무 기니까 이름이 본인도 뭐 AO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39.6%인 것 같아요. 이거를 2배. 그러니까 76%로 올리겠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한 선풍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고 인목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유세 논쟁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유세가 필요하고 또 부유세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여론 지표로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체감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불평등에 대한 체감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상당 부분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유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이다 아니면은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편가르 의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보수냐 진보냐의 이제 이 패러다임도 빨리 벗어나서 정말 국민이 어떻게 하면 다 정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수든 진보든 다 정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여튼간에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모든 그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영역에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번에는 보수 정치인 한 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보수 정치인도 지금 예를 들면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수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당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법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제 기본생활로 넘어가야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하느냐 이런 거죠. 기본생활 굉장히 좋은 또 이 화두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역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질문이 머리에 남는데 그게 기본소득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서 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경제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기본소득이 이렇게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하고 경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자본이 필요하고 또 인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장의 3대 요소이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실은 이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해소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분배 구조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높아지고 활력도 정말 이렇게 훨씬 더 에너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저는 성장 동력화돼서 국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면은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기회의 공평성 내지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제 청년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도 집을 한 칸 살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좌절감이 굉장히 크고 비애감이 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공평성, 그 다음에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강화되는 이 노력과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체감이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저는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우선은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이 이런 소득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불평등 구조가 그 국가의 도움이나 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그래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회복된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해치는 가장 암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해친다. 그래서 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성장 전략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네.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국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사회 곳곳에 조금씩 관심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 그 학계도 그렇고 뭐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보자라든지 뭐 어떤 질문을 같이 가져보자라든지 이런 이제 좀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냥 우리가 정말 이 굉장히 위기 국면이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다가 저출산에다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특히 빈곤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그다음에 참 이게 사회적인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갈등도 갈수록 또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큰 배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뭐랄까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거를 다 하여튼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이 뭐 진보건 뭐 아니면은 뭐 보수건 관계없이 중도건 어쨌든지간에 모든 그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논의돼야 되고 또 누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성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같이 지금은 정말 힘을 합쳐서 지금 성장 동력이 자꾸 상실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극복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언론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모르겠어요. 지식인들은 보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취적으로 자꾸 발전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네. 이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지식인들의 역할이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대안으로서 기본 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은 교수가 좀 상당히 최근에 낸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모형을 통해서 봤을 때 전체 가구의 82%가 수혜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18%만이 순부담자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강남은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순한 이론적인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열정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 어려운 분들 서민들에 대한 이 측은지심,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 이론적인 모형을 창출해내는데도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한 그 부호잖아요. 워렌 버핏이 이제 버핏셀을 만들자. 더 많이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100세를 살다 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송기정 선생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송기정 선생님이 자기 후배 세무사한테 와서 내가 이 국가로부터 이런 많은 그 포상을 받고 또 혜택도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가 그 좀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세금을 내야 되겠다. 소득세를 계산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을 해줬는데 이거 갖고 너무 적다. 최대치로 많이 낼 수 있는 것만큼 계산을 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계산을 해서 드리니까 만족해서 가셨다는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이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렇게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세금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일화를 읽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 지식인들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라에 대한 그 책임감 그리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깊은 그 측은지심을 저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무리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송기정옹의 이 말씀 아주 인상적인데요. 오늘 유승희 의원님 모셔서 같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경제도 역동적으로 만드는 성장 전략이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걸 해소하겠다는 열정을 지식인들이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지식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굉장히 경륜이 있으신 베테랑 의원이신데 여기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왔어요. 성북갑에서 왔습니다.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